바로 방향법 들어가진 않고, 네, 오늘은 이제 인트로랑 예고를 먼저 알려드려 보면, 오늘은 이제 생물의 앞에 1단원, 대단원 중에서 좀 산수적인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화학과 물리를 피해서 생물이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앞에까지 전반부 부분은 그래 그나마 화학보다 물리보다 할만하겠어 라고 했던 부분인데 과학연구법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우리도 약간의 산수를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리랑 화학에 비하면 정말 소소한 산수 정도 수준인데 소수점도 약간 들어가서 조금 많은 뭔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방연구법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쉬는 시간 갖고 두 번째 들어가서는 신경의 자극 전도를 배울 거야. 그 자극에서 개념은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딱 여기 생명과학에서만 나오는 분극이라는 개념, 탈분극이라는 개념, 재분극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고, 그걸 수치적으로 이용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까지가 여기 여러분 중간고사의 거의 킬러 문항의 미적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목표를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잘 잡을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 일단 97쪽 1차 천이랑 2차 천이에 대한 설명을 좀 잡아줄게. 군집의 천이. 천이는 모습이 달라지는 과정을 천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고요. 대부분 이제 군집들은 특히나 이제 동물들은 이주를 해서 이동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되기 쉽진 않아. 근데 식물은 한번 뿌리를 거기 내리게 되면 이제 그 뿌리 내렸던 그 형태에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식물들 군상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최대치까지 숲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숲이 어떤 순서대로 모습들이 달라질 것인가를 연구한 게 천이에요. 자, 크게는 1차 천이가 있고 2차 천이가 있어요. 1차 천이가 있고 2차 천이가 있는데 1차 천이와 2차 천이의 큰 차이는 얘는 토양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토양이 즉 양질의 좋은 흙이라고 하는 토양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쟤는 1차 천이는 토양 자체를 만들면서 진행되는 거야. 토양 자체를 만들면서 숲이 형성되어가는 그 숲의 진화 과정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1차 천이랑 2차 천은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는데요. 자, 일단 1차와 2차 천이 지난 인트로에서 이미 1차 천이에서 식물의 숲 모습들이 다 완성이 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거기에 산사태가 났다거나 산불이 났다. 산불이나 산사태가 나게 되면 목본 식물들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 목본에 해당하는 식물들이 다 타서 없어지고 그 목본의 식물들이 다 타서 없어진 상태이다라고 하더라도 토양 자체가 그지? 위에 목본들은 타서 없어졌지만 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흙의 힘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바람에 날려서 민들레 홀씨나 씨들이 날아갔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거야, 모습이. 그래서 이제 숲이 우거져 있는 상태인데 2차 천이의 정의는 숲이 우거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이후에 숲의 모습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그걸 2차 천이라고 해. 오케이? 1차 천이는 아예 숲 자체가 아예 없었어. 그냥 큰 화산과 같은 안반밖에 없었어. 그 화산 같은 안반이랄지 또는 늪 같은 수분밖에 없었어. 근데 그 수분이 메꿔지면서 숲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어가는 그 시간적인 순서로 어떤 순서대로 숲이 만들어져 갈 것인가 그걸 연구해 본 게 그게 1차 천이야. 여기까지 돼요? 따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따라오고 있어요? 어떤 거야? 페이지 97쪽 군집의 천이 하고 있고, 네, 1차 천이랑 2차 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오빠가 쉬는 시간을 잘 즐기는 통에 자리를 가장 좋지 못한 자리에 앉아서 잘 안 보이죠? 좀 뒤쪽으로 갈래요? 괜찮아요? 내가 조금 중앙으로 옮겨서 있다가 쓰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토양 자체를 만들면서 숲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1차 천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 1차와 2차 천이의 빠르기를 비교하게 되면 2차 천이가 훨씬 더 천이가 진행된 속도가 더 빠릅니다. 오케이? 2차 천이가 더 진행된 속도가 더 빨라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왜냐면 1차 천이는 아예 숲 자체가 없었던 거에서부터 그냥 뭐 흙도 아니야. 그냥 큰 안반, 큰 화석, 큰 하나의 뭐 습지
에서부터 얘가 최종적으로 숲의 보습이 어느 단계까지 갈 것인지를 연구해가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숲이 이미 있었고, 그지? 작년에 이제 우리 겨울에 엄청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 저기 경남이랑 등등등. 그렇게 숲들이 우거져 있었었는데 산불이 나고 난 이후에 산불이 일어나고 난 이후쯤 어떠한 시간 순서대로 숲이 또 다시 진화해 가고, 그지? 나이 들어가는지를 연구한 게 그게 2차천이라고 보시면 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1차천이랑 2차천의 차이를 설명해 줬고요. 1차천을 다시 건성천이랑 습성천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건성과 습성천의 큰 차이점은 시작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었냐의 차이야. 건성천이는 숲을 만들어가는 그 첫 번째 시작 지점이 그냥 말 그대로 황무지. 그지? 그 화선 안반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생각하실 때 자연의 상태에서 숲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면서 관찰해본 적 자체가 없어. 여러분 거의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공숲, 나무, 인공 조경이 이미 되어 있는 환경 조건을 누리고만 살았지, 야산의 허허벌판에 공터에 있었던 곳에서부터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면서 걔를 꾸준히 관찰해봤던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흔치 않았던 어떤 형태의 개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수월치는 않겠지만 상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야생의 환경에서 크게 큰 하나의 안반 덩어리밖에 없었어. 안반. 이 안반을 뭐 화성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기반암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반이 되는 하나의 큰 암석. 근데 암석이라고 해서 얘 자체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나? 암석에? 돌에 그냥 나무가 잘 자라나? 돌에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나? 그 돌 자체가 습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릴 거야. 오케이? 왜냐면 식물도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거든. 그지? 근데 비가 항시 오는 건 아니잖아. 그지? 어느 정도 자기가 뿌리 내렸던 그 흙 자체가 습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 순서에 이 기반암이 처음에 있었는데 이 기반암이 풍화 침식을 경험을 해. 바람에 깎이든 아니면 공기들에 의해서 부식을 되든 풍화 침식이 경험이 돼. 풍화 침식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쪼개지면서 틈이 생겨. 이걸 뭐 모질물이라고도 해. 오케이? 그냥 모질물. 모질이 아니고 그냥 모질물. 근데 이 모질이가 아니라 모질물 사이에 자 비가 왔어. 등등등이 생겼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누가 끼게 되냐? 선택식물 아니야. 선택식물은 이끼고. 오케이? 선택식물은 이끼고.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뒤에 우리 식물에 분류하면서도 또 나오거든. 선택식물은 이끼 종류. 난리 났죠? 둘 왜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선택식물은 이끼고 선택식물의 식물 주의를 갖진 않지만 얘보다 조금 더 원시 형태의 지의류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 지의류. 얘는 조류와 균류가 공생된 공생체야.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당연히 새에 해당하는 닭에 해당하는 조류가 아니겠지. 뭐 해조류, 그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광합성 생명체들. 그런 조류랑 그 다음에 습기를 가지고 있는 곰팡이 같은 균류들이 서로 공생체를 이루고 있는 게 지유야. 공생체. 됐죠? 그들이 어디에서 저 기반암이 생긴 이 상태의 기반암에 풍화 침식에 의해서 약간 부패된 상태의 모질물이 만들어지고 저 모질물 위에 누가 끼게 돼? 지유류가 자리를 잡게 돼. 근데 그 지유류가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균류들이 있다 보니까 균류 습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지? 물기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가 조금 더 물기 때문에 더 부식돼서 빠개지게 되고 지유류 다음에 누가 오게 돼? 선택식물에 해당하는 이끼가 오게 돼. 선택식물이. 그리고 선택식물이 오면서 저 위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민들레 홀씨가 날라온다거나 등등등에 의해서 뭐가 풀들로 우겨져 있는 단연생 풀들로 우겨져 있는 초원을 만들게 돼. 방금까지 이 과정은 내가 거의 숨차게 빠르게 설명했지만 얘가 하루,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며칠 만에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아니야.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이 시간 순서대로 숲의 기본을 만들기 위한 기초가 다져지는 거야. 오케이? 연구된 바로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 가더라 그거야.
연구된 바로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어 가더라. 이해되고 있어요, 서윤 씨? 되고 있습니까, 지시우 씨? 네, 집중해 주세요. 네,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봤더니 숲이 이런 모습대로 숲의 나이가 숲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어가는 기초작업상 물을 보유할 수 있는 지유류가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고 지유류의 친구에 해당하는 선택식물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반연생이나 1년생 풀들이 자리 잡게 되는 초원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더라. 오케이? 근데 초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는 이제 1년이나 다년생 풀들이 자리 잡는 거잖아. 강아지풀 같은 거. 그지? 자, 그러면 그런 풀들이 자리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누가 여기 기반함이라고 하는 큰 화성암, 이게 머리를 대서 화반암 통해서 여기에서부터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건 아니야. 물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양이 있어야지만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지?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었어. 그 토양을 만드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줬던 게 누구야? 흙이라고 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양질의 어떤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해줬던 아이가 얘야, 얘.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아이가. 그래서 지유류는 건성천이의 개척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건성천이는 지유류는 건성천이의 개척자. 제 덕분에 큰 암반이 뽀개지면서 물을 보유할 수 있는 습기를 비가 왔을 때 그 물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제 덕분에 그 밑에 있는 걔네들이 더더더 빠개지면서 점점 더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 앉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더라는 거. 1차 천이에서 먼저 건성천이 부분. 자, 그래서 초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초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숲의 모습이 안 달라지냐? 근데 또 관찰해봤더니 몇십 년에 걸쳐서 숲의 모습이 달라지더라. 어떻게 달라지더라? 예를 들어서 장미나 개나리와 같은 그런 관목잎들은 새들이, 그지? 걔네들의 뭐 줄기나 가지 일부를 자기 둥지 만든다고 막 갖고 와. 근데 식물은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꽃이 피워지고 난 다음에 꽃이 진 자리에 자신의 열매가 맺고 열매 속에 씨로 번식을 하는 유성생식을 하기도 해요. 양분이 부족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유성생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지? 근데 주변에 양분이 충분히 풍부하고 만족될 만큼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영양분이 많을 때는 유성생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영양분이 많으면 무성생식을 해. 식물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 감자 어때? 감자 자신의 감자 줄기로, 그죠? 줄기가 쭉 번식되어서 그 다음에 또 감자를 자리 잡게 하고 또 그 다음 줄기가 번식되어서 그 다음 위치에 또 줄기가 또 감자가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양분이 많으면 딸기도 마찬가지. 영양분 상태들이 좋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영양분이 충분할 때 자신의 뿌리나 줄기나 일부로 거기서 카피본을 만든다고, 번식을 한다고. 식물들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이 뭐 비둘기나, 그지? 뭐 새들이 뭐 장미 덤불이나 장미 가지나 민들레나 이런 것들을 일부 갖고 와서 여기에 꽂아져 있어. 그러면 다년생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장미나 덤불들이 자라게 되는 관목잎들이 생기게 돼. 관목잎. 개나리나 장미들로 온 거지. 여러분이 되게 생소할 거야. 왜 생소할 거야?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이 숲이 진화되는 순서, 분집이 모습이 달라지는 이 흐름들이 기본 포맷으로 건성과 습성천의 공통점 차이점, 2차 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몇 쪽 하고 있어 지금? 페이지 97쪽 하고 있어. 그래서 분집의 건성천의 진행되는 순서 쭉 설명을 하고 있었고, 이걸로 해서 숲이 바뀌는 모습이 최종적으로 관목잎으로 끝났느냐? 그러진 않아. 장미나 개나리나 이런 아주 키가 작은, 그러니까 1m가 키가 막 10m 이상 되는 거 아니야. 관목잎들은 뭐 장미나 개나리 덤불 봐봐. 그렇게 크기가 높진 않잖아. 3m? 길어봤자 한 5m? 그 정도 덤불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얘네들 사이에 누가 와 이제 계속 거기 숲들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면 막 소나무나 솔방울 같은 것들을
이제 새나 얘네들이 가지고 와서 거기다 막 던져놓는다고. 그러면 솔방울이나 소나무들의 이런 은행나무의 그런 종자들이 그 아래 자리를 잡게 돼서 거기서 또 자라나. 오케이? 자라나다 보면 어떤 식으로 키가 높게 자라는 양수림들이 자리를 잡게 돼. 오케이? 물론 선생님 그러면 관목잎에서 바로 그냥 관목잎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양수림만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처음엔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가 주로 양수림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잘 자라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양수림이 대부분 우점하는 상태로 될 거야. 그래서 이 숲의 세기, 숲의 형태를 양수림으로 우거져 있다라고 표현한다고. 양수림의 대표적인 나무들은 뭐야? 소나무야.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하는 거 알아둬야 돼. 오케이? 소나무. 자, 그러다가 양수림에 우거져 있는 상태에서, 그지? 측백나무나 서나무 또는 단풍나무와 같은 잎이 잎면적이 조금은 넓은데, 그지? 넓은데, 이런 형태의 그 종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자라게 되는 시기가 와요. 양수림이 우거져 있고, 소나무, 그 틈 사이에 조그마한 묘목들이 점점 자라는데 그 묘목들이 음수림의 묘목들이야. 서나무나 측백나무나 이제 적어줄게. 서나무나 전나무 많이 나온 거 이것들이 음수림인데 음수림 양수림과 음수림이 서로 섞어져서 존재하는 숲의 모습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는 호남림 단계라고 해. 호남림 양수림과 음수림이 같이 존재하는 양수와 음수에 자 이렇게 되면 숲이 완전히 다 자라날 때까지 다 자라나서 더 이상 이제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속 또 관찰해서 연구해봤어.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계속. 그랬더니 양수림은 특징이 빛의 세기가 세야지만 생육이 잘 돼요. 쭉쭉쭉쭉쭉 높게 잘 자라요. 근데 상대적으로 음수림은 빛의 세기가 낮더라도 생육이 잘 되는 식물들이야. 빛의 세기가 낮아도 생육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쭉 자라나서 빛의 세기가 낮더라도 키가 높게까지 잘 자라나거든. 주로 이 음수림들은 교목층을 이루는 식물들이 많아. 교목은 한 10m 이상 자라나는 식물들을 교목이라고 해. 교목들. 오케이? 빛의 세기가 낮아도 빛의 세기가 세거나 빛의 세기가 낮더라도 둘 다 생육을 잘 하는다라는 의미야. 돼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낮아도 생육을 잘 하는 생물이 음수림이다 보니까 전나무들 이제 키가 역전되어서 쭉 자라났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 쭉 자라났던 음수림의 잎들이 위에 무성하게 잘 자라나져 있으니까 양수림은 이 빛들 때문에 이 음수림들 키가 높게 자란 이 음수림들 때문에 빛이 차근해 보여서 햇빛을 세게 더 잘 공급받지 못해. 돼요? 그러다 어떻게 몇십 년에 걸쳐서 점점점 이 음수림들은 생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맨 마지막 대부분 다 저 음수림으로 우거져 있는 모습들로 끝나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계속 몇십 년, 몇백 년을 관찰해봤더니 음수림의 모습으로 음수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숲들은 더 이상 다른 숲의 모습으로 달라지지 않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맨 마지막 숲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음수림으로만 우거진 모습 단계더라라고 하는 것이 연구되어 있어. 돼요? 오케이? 더 이상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더 이상 숲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더라라고 하여 이 마지막 숲의 모습까지 가는 단계를 우리는 그걸 극상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한다고. 오케이? 숲이 더 이상 숲의 모습이 더 이상 달라지지 않을 때, 변화하지 않을 때, 그 모습까지 갔을 때 극상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음수림이 최종 단계야. 왜 음수림이 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양수 음수림의 혼합입 단계에서 특히 양수림은 빛의 세기가 세야지만 잘 자라는데 빛의 세기가 세야지만 잘 자라는데 얘가 커튼을 쳐준 거랑 똑같잖아. 음수림이 이제 역전해가지고 키가 높게 자라버리니까. 그 내소사 나중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찾아보시면 내소사가 채석항 쪽 근처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좀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변산반도가 전라북도 쪽에 있잖아요. 서해안 쪽에, 그죠? 변산반도 쪽에 내소사가 있고 내소사 숲길, 내소사에 전나무길이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팔도 몇 경 중에 50경인가 10경인가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갔는데 전나무 거기 가게 되면 전나무가 다 지금 저 음수림이야.
엄청 키가 높게 자라서 그냥 이제 전나무들로 쭈르르 우거져 있는 하나의 숲길이거든 진짜로. 근데 키가 되게 우초하게 높게 자라가지고 막 거기 걷다 보면 뭔가 하늘하고 맞닿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다 완전히 조금 막 뻥뻥 뚫린 개방감도 있어. 키가 엄청 높은. 그게 거의 대부분 극상에 이르는 숲의 모습들. 그 모습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1차 천이 건성천이야. 어제부터 시작한 거야, 건성천이. 자, 여기 기반함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숲이 이렇게 진행돼서 만약 예를 들어서 혼합립 단계였어. 봐봐요. 혼합립 단계의 숲의 진화의 모습이었었는데 그 혼합립 단계에서 만약 산불이 났대. 산불이나 산사태나 자연재해가 생겼대. 그래서 요 위에 있던 목분 식물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다 타버렸어. 오케이? 다 타버렸는데 근데 그대로 숲의 생명이 끝났냐? 그러지 않는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숲의 생명이 끝나 보이더라도 토양이, 그지? 이 토양이 자,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토양이다라고 한다면 토양이 재생돼서 다시 이 토양에서부터 2차 천이가 생길 건데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산불과 산사태가 났어. 산불과 산사태가 나서 모든 식물들은 다 타서 없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토양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초원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케이? 초원. 그리고 다시 뭐 양수, 관목잎, 그지? 관목잎 다음에 다시 뭐 양수림. 양수림 다음에 양수, 암수의 혼합잎. 혼합잎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 음수림으로 우거진 단계로까지 진행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산불 이후에 여기서부터의 시작 단계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2차 천이는 1차 천이보다 천이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1차 천이의 스타트 지점이 암석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뭐 건성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돼요? 선생님 그러면 대부분의 천이의 흐름은 다 똑같습니까? 얘 똑같습니다. 거의 다. 이 순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 오케이? 건성천의 개척자는 지유류에서부터 시작하며 지유류가 물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서 지유류 다음에 초원, 관목잎, 그 다음에 양수와 혼합잎, 음수림 단계. 이게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 단계야. 숲이 진화된 모습에. 근데 이제 습성천이는 초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처음 스타트 지점이 습원이 메꿔지면서부터야. 습지나 늪지 이런 갯벌 같은 게 있었어. 그 갯벌처럼 물기가 약간 질컥질컥한 형태의 토양이 양질의 흙을 보유하면서 약간 물기를 배수시킬 수 있는 능력의 토양이 되면서부터 시작하는 천이를 우린 그걸 습성천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습성천이는 습원이 메꿔지는 건데 빈영양호가 있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 부영양호가 있어. 빈영양호는 물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말 그대로 호수나 하천들. 습지들. 이런 형태에서 자, 이 물기들이 많이 증발해서 사라지고 적절하게 물만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물기가 많이 있었던 환경에서 물기들이 대부분 많이 증발해서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수생식물들이 있었을 거야. 창포와 부들 같은, 그죠? 창포가 막 이렇게 메꿔지면서 물기가 이렇게 있고 흙이 이렇게 생기면서 물만 이렇게 있었고 그 주변에 뭐 수생식물들이 있었어. 창포나 부들 같은 거. 창포, 부들. 이 창포나 부들 같은 아이들이 흙을 붙잡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창포, 부들이라고 하는 수생식물로부터 물기가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면서 다시 초원에서부터 똑같이 시작을 해가는 거야. 돼요? 빈영양호는 물기가 충분한 형태의 저수지. 부영양호는 그 상태에서 물기가 좀 어느 정도 날아갔어. 오케이? 수분이 물기가 어느 정도 좀 날아간 상태고 오케이? 날아가가지고 진행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빈영양호, 부영양호, 이끼, 습원까지는 이런 순서대로 습성천이가 진행을 해가다가 이 습원에 있었던 수생식물들이 뭐가 되어서 습성천이의 개척자가 되어서 그죠? 습성천이의 개척자는 수생식물이야. 습성천이의 개척자 기억하세요. 습성천이의 개척자는 주로 수생식물들, 창포나 구들 같은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물기를 많이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갖고 있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습원이 메꿔지는 거니까 그때의 문제는 물을 보유하는 능력보다 물이 너무 많이 넘쳐나니까 물을 잘 배수해서 통풍시키는 역할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그래서 수생식물들의 창포 부들들이
어느 정도 물기를 배수시켜주고 토양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도와줌에 의해서 이 수생식물들의 개척자 역할을 해줘서 다시 어디서부터? 초원부터 관목잎, 그러니까 흙이 어느 정도 탄탄히 만들어지니까 초원에서부터 다시 관목잎, 양수와 혼합잎, 그리고 맨 마지막 움수립 단계까지 가게 되면 수백 모습으로 완전히 진화할 때까지 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어요? 이게 군지의 천입니다. 식물 군상들의 천의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천이와 2차 천이는 큰 차이가 뭐라고? 산불 3세태 이후니까 2차 천이는 천이가 진행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초원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2차 천의 개척자는 산불 이후에 나타난 형태의 다년생 풀, 그죠? 이게 2차 천의 개척자입니다. 2차 천의 개척자를 쓰세요라고 하면 주로 초원을 써주시면 돼요. 초원. 풀들, 풀. 그죠? 2차 천의 개척자는 풀, 다년생 풀들. 다년생이나 1년생에 해당하는 풀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하여서 여러분께 제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104쪽. 칠판 지운 사이에 여러분, 자, 이거 지울 거거든요? 머릿속에 잡고 계신 상태에서 바로 분집의 방향분법 들어갈 건데, 방향분법 들어가려면 약간의 제가 판서 작업이 필요하니까 지금 104쪽 먼저 풀어주고 있어. 나 지운다. 104쪽 1차천, 2차천이 지금 풀어라. 104쪽 풀어주세요. 하지마. 104쪽 풀어줘. 춥니? 온풀기 틀면 잠올 것 같고. 살짝 틀까? 말까? 의견을 좀 줘봐.
풀었죠? 자, 봅시다. 이상한가요? 물어볼 게 있나요? 볼까요? 네, 일단 가부터 날까지 보니까 용암대지, 예, 화산 이후에 분출된 기반함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용암대지라고 해도 되고 황무지에서부터 시작해도 똑같습니다. 무슨 천이? 건성천이에요. 첫 번째는 건성천이. 그다음 산불 이후니까 나는 2차 천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쭉 진행했을 때 초온 다음에 A가 관목립, B가 양수립, 그죠? 그다음에 양수, 음수의 혼합립 단계다가 C가 음수림으로 맨 마지막 수비 진화될 수 있는 마지막 모습까지 된 게 C가 음수림이야. 자, 아래 나에서는 D가 초온이야. 산불 이후에, 그지? 산불 이후에 막 다 갈았고 난 다음에 허허벌판에 됐던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수의 능력을, 그러니까 토양의 능력은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온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목립, 그 다음에 양수, 혼합립, F가 음수림 단계까지 갔겠죠. 그래서 거기를 다 잘 채워주시면 되고요. 가에서 개척자는 지유류고 나에서 개척자는 초본, 그죠? 초온이더라. 자, 가나 모두 극산에 대한 단계는 음수림이더라. 천의 진행 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더라.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에 빈출 선택지로 완벽 정리해서 나와 있는데 가는 1차 천이요. 나는 2차 천이다. 맞습니다. 옵니다. 가에서 습성천이가 아니라 건성천이죠. X죠. 자, 가의 가정 5원에서 천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빛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가의 가정 1에서 가의 가정 1이 양수와 혼합림과 그 다음 음수림 단계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선택적으로 음수림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음수림이 빛의 세기가 낮더라도 잘 생육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역전될 수 있었던 게. 그쵸? 빛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원보다 훨씬 이전에 만약 용암대지에서부터 지유류 초원까지 여기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건이다 라고 한다면 물기일 거야. 물기. 토양. 네,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토양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5조. 자, 양수림이 훨씬 더 햇빛 세기가 세는 곳에 적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울타리 조직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훨씬 더 두꺼울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우점정 개념이 아니고 우점정이 뭐예요? 곧 할 거예요. 우리 오늘 할 거. 오늘 여기 방향국법 할 거에서 하다 보면 우점정의 개념이 나오니까 할 겁니다. 자, 5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5번에 X, 그 다음에 3번에 6번에 X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봅시다. 진짜 오늘 할 메인의 목적에 해당하는 방역국법을 들어갈 거거든요. 군집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역국법을 연구하는 방법과 방역국법을 이용한 문제가 여러분 내신에서 아마 이제 고난이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방역국법을 수월하게 잘 다룰 수 있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 단원을 조금 더 해볼만하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해볼만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방역국법을 들어갈 거니까 방역국법 페이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몇 쪽이죠? 지금 방역과 앞으로 가시니까 쭉 가보니까 지금 저 여기 네, 지금 저 98쪽 설명할 거예요. 98쪽. 자, 98쪽에 나와 있는 거를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여러분 예제 문제들을 좀 풀어볼 수 있게끔 할 건데 저것이 뭐냐 도대체 뭐 저것이 뭐다냐라고 할 수 있을 건데 혹시 빙고 해봤죠? 빙고 알죠? 빙고. 10 곱하기 10짜리에 10개로 해서 10개 빙고판 만드는 것들도 있겠지만 5 곱하기 5짜리로 해서 25개 판에 5열 빙고판 만드는 것처럼 정육면체인데 정사각형인데 가로 세로로 구멍이 빵빵빵 뚫려져 있는 틀이야 틀. 그걸 방형구라고 해. 오케이? 얘기한 것처럼 동물은 고정된 위치에서 그대로 있지 않고 지들이 양분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갔다가 거기 있는 양분 빨아먹고 여기는 양분 다 먹은 것 같아. 그럼 동물은 다른 곳에 이주해 가서 또 다른 걸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동물의 모습들, 동물의 위치는 유연하고 그때그때마다 막 달라져. 먹잇감에 따라서. 근데 식물은 주로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주로 연구된 형태는 식물이 어떤 모습으로 모습들이 달라지는지 자, 한 번 뿌리를 내렸던 그 식물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서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숲 생태계에서 어떤 생물종, 어떤 식물종이 주로 굉장히 개체수도 많고 빈번하게 출몰하며 점유하는 면적도 많은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방형구법이야. 여기까지 됐어? 받아들일 자세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방형구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알아내고자 하는 건 그 생태계에서 우점종을 알아내고자 하는 거야.
그 생태계 그 식물 군상 안에서 우종종이 A라고 하는 종이 우종종이냐, B라고 하는 종이 우종종이겠냐, C라고 하는 종이 우종종이겠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하고자 할 때 저 정사각형 틀을 투척을 해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값을 다 더해가지고 계산해. 내가 예고했잖아, 여기 어렵다고. 그죠? 아직 여러분 집중도를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종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방향구법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을 때 중요치가 그 생태계 내에서 중요도 다른 말로 중요치, 그 생태계 내에 중요도 다른 말로 중요치 높은 생물 종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 생태계 내에서 중요도 다른 말로 중요도를 중요치라고 해. 그 중요도나 또는 중요치라고 하는 그 값이 가장 큰 생물을 우리는 그걸 그 생태계의 우종종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핵심 종하고 또 다른 개념이야. 일단 우리는 우종종을 알아내기 위해서 방향구법을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거야. 돼요? 오케이? 방향구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틀이라고요. 이 틀이 움직이진 않아. 그 틀을 이렇게 숲에 가서 툭 각각의 숲에 똑같은 아니면 그 숲에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숲들에 각각 몇 개를 던져놓고 그 안에 동일한 생물 종이 몇 개체나 출몰되어 있는지, 얼마나 빈번하게 출몰되는지, 또는 얼마나의 면적을 점유하면서 얘가 자라나고 있는지를 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값이, 방향구법에서 알아내야 할 값이 뭐냐? 밀도를 이용한 상대 밀도를 알아내야 되고, 일단 이것부터 얘기하자. 그러면 중요도, 다른 말로 중요치가 높은 생물을 그 생태계에서 우종종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요치는 무엇을 중요치라고 하냐? 방향구를 이용해서, 방향구법을 이용해서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 값을 더했을 때, 상대 피도 값을 더했을 때, 이 상대 피도와 상대 밀도와 상대 피도 값을 다 더했을 때 이걸 다 더한 값을 우린 중요치라고 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라고 하는 것들을 구해서 그걸 싹 다 더했을 때 나온 값, 그걸 중요도, 다른 말로 중요치라고 한다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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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려워 보이니까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해요. 자, 그럼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상대 밀도는 밀도로부터 구하고, 상대 빈도는 당연히 빈도로부터 구하며, 피도는, 상대 피도는 당연히 피도로부터 계산합니다. 오케이?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포지션에 해당하는 게 상대 밀도고, 그죠? 상대 빈도고, 상대 피도일 거야. 그럼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값이냐면, 밀도는, 자, 여기 좀 쓸게. 자, 밀도는, 오케이? 방향구가 있어. 근데 방향구가 지금 현재 여기가 1m고, 여기가 1m짜리래. 그지? 그럼 내가 투척시킨 모든 방향구의 면적분에, 그지? 그 전체 면적에서 그 A라고 하는 생물종이 몇 개체나 출몰되어 있는지 A종의 개체 수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생물종의 A종의 밀도값을 알아야, 또는 B종의 밀도값을 알아야, 또는 C종의 밀도값을 알아야 각각의 A종의 상대밀도, B종의 상대밀도, C종의 상대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건데, 밀도는 여러분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밀도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자, 밀도 거기 위에 방향구법을 이용한 연구 방법 지표에서 나와 있죠.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에 밀도는 면적과 관련 있어. 하지만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에 그 특정 A종이 출현되는 A종의 개체 수 개념이야. 또 B종의 밀도는 전체 면적분의 B종의 개체 수, C종의 밀도는 전체 방향구의 면적분의 C종의 개체 수, C종이 얼마나 출현되어 있는지 그 개체 수 개념이야. 그래요? 그죠? 그래서 A종의 개체 수. 그럼 봐볼게. 여기 밀도 먼저 하고 상대 밀도를 하면, 아,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감 잡으시면 돼. 수빈아, 힘내봐. 자, 밀도 먼저 하고, 그죠? 상대 밀도까지만 하고 잠깐 쉬든지 할게. 자, A종의 밀도는 그러면 A종을 질견이라고 해. 그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기 힘드니까 내가 삼각형으로 그려놨어. 그리는 포지션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A종의 밀도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전체 방역의 면적, 그죠? 이 방역 면적이 지금 방역이 4개나 출현되어 있으니까, 그죠? 1제곱미터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야. 그죠? 전체 방역의 면적이니까 거기서 A종 질경에는 몇 개치 출현되어 있어? 세봐 빨리. 몇 개 있어? A는 네, 개체수 4개입니다. 이렇게 있던 삼각형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잖아요. 지금 총 4개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그지? 그러면 B종의 밀도는 자, 토끼표 개체수 세봐요 빨리. 면적은 똑같이 1제곱미터에 곱하기 4에 그지? 몇 개 있어? 카운팅 해봐. 이 전체의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여러 개가 중복되어 있다라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개체수로 카운팅 하거든요. 몇 개요? 16개죠. 16개입니다. 나 미리 세봤어. 16개야 별표. 돼요? 16개야. 맞죠? 맞죠? 1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하나 어디 갔어? 16. 그지? 16개야. 빠진 거 없이. 자, 그럼 C종의 밀도. 자, 아래 분모값 똑같다. 전체 면적분의 방역의 전체 면적분의 이렇게 생기면 인들려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여러 개? 네, 여러 개 있겠죠. 11개 아니에요. 하나씩 다 세야 돼요. 하나씩, 하나, 둘, 셋, 하나씩 다 세야 돼요. 왜냐면 개체수니까 요거를 이 하나로 취급하면 안 되고요. 이건 방역무 개수고 하나씩 다 취급해서 세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서만 열하나네.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그죠? 20개입니다. 20개예요. 세봤더니 20개 나왔어요. 이렇게 20개. 그래서 각 A종, B종, C종의 밀도를 다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수빈아 보고 있니?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응용된 문제로 상대 밀도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들어갈게. 자, 그러면 봐봐. 이 밀도를 다 계산을 해주고 우리가 우점종을 계산하려면 상대 밀도값과 상대 빈도값과 상대 피도값을 더해줘야 우점종이 나오는 거거든? 그치? 그 분집 안에서? 그치? 근데 그러려면 밀도를 일일이 다 계산해준 다음에 자, 상대 밀도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상대 밀도는 거기 식이 나와있어. A종의 상대 밀도는 또는 B종의 상대 밀도는 또는 C종의 상대 밀도는 얘네들 다 더해. 아래 분모값이 얘네들 다 더해. 그지? A종, B종, C종의 밀도의 값을 합을 다 더해. 그지? 그 밀도의 합을 싹 다 더해서 A종만의 밀도 곱하기 100이지. 그죠? 그러면 저걸 내가 일일이 약분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적어볼게. A 거, 그죠? B 거, 그죠? C 거 분의 A종의 밀도 곱하기 100이죠? 맞죠? 이게 A종의 상대 밀도라고. 맞죠? 그럼 봐봐. 자, 어찌됐든 산수를 하신 분들은 얘가 아래값이 다 똑같으니까 통분되죠? 이거 분의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분의 얘죠? 그럼 아래 얘가 번분수로 해서 얘가 이렇게 제거가 되어야 안 돼요? 제거가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자,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 뭘 포함하고 있어요? 면적이라고 하는 것. 이 전체 방향구의 면적을 알아야 밀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나오는 값이긴 하지만 아래에서처럼 J의 개체수 4, B의 개체수 16, C의 개체수 20분의 A의 개체수 곱하기 100만 해도 A종의 밀도랑 똑같은 거야. 개념 자체는 뭐가? 밀도가 방향구의 면적을 알아야 A종의 밀도, B종의 밀도, C종의 밀도를 계산해요 라고 한 형태인데 상대 밀도 값으로 계산하면 모든 종의 밀도의 합분의 A종의 밀도 곱하기 100인데 면적이 사라지잖아. 분모값에서. 그치? 그러니까 개체수만 알아도 A, B, C 세 종의 개체수만 알아도 충분히 상대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돼요? 예.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방향구 그림으로 안 주고 이런 양아치 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어야 돼. 어떤 생물종을 방향구 몇 개를 이용했다. 근데 얘네들의 개체수가 얘가 뭐 12이다, 8이다, 뭐 2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의 밀도는 뭐 상대 밀도를 안 주고 상대 밀도 안 주고 뭐 빈도 일부만 여기 빈도 뭐 각각의 빈도 얼마 주고 그 다음에 뭐 피도 얼마 주고 해서 우점종이 누구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지? 그러면 개체수만 나와 있는 형태에서 이 방향구의 면적 얼마짜리 안 줬어.
안 줬다고. 방영구 면적이 얼마짜리 해당하는 방영구를 몇 개를 추측해서 어쩌시오. 안 줬다고. 안 줬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밀도 개념이 선생님 방영구의 면적분의 그 특정 종의 개체 수여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만 멈춰 있으면 저 상대 밀도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 근데 상대 밀도 값을 계산해내야 돼. 개체 수만 알면 상대 밀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왜? 어차피 분모분에 각각 같이 걸리는 분모 분모가 번분수 약분대수시 없어지니까, 그지? 개체수만 알면 특정 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으로 알아낼 수 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다 더했을 때 20분의 12 곱하기 100이 A종의 개체수야. 그죠? 얘도 20분의 8 곱하기 100이 B종의 상대 밀도야. 얘도 20분의 2 곱하기 100이 C종의 상대 밀도라고. 면적을 모르더라도. 됐죠? 오케이?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이 알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나 봤더니 여기 지울게요. 일단 상대 밀도값. 그래서 A종의 상대 밀도는 그럼 얼마야? 자 더했더니 이거 더했더니 40분의 그치? 4 곱하기 100이겠네. 맞죠? B종은 40분의 16 곱하기 100일 거야. 그죠? 얘는 40분의 20 곱하기 100 이렇게 되지. 그죠? 오케이. 이게 밀도예요. 상대 밀도. 왜요? 어차피 밀도에 면적 개념이 포함되지만 상대 밀도를 계산을 해내야 될 때는 똑같이 방영구의 전체 면적이 아래 분모 값에서 같이 걸쳐서 사라지니까 A, B, C 세 종의 개체수의 합분의 A종만의 개체수 곱하기 100이 A종의 상대 밀도라는 걸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놓쳤죠? 이따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쭉 보이시면 밀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죠? 밀도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질경이랑 토끼풀이랑 그다음 민들레랑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상대 밀도해서 계산해봤더니 얼마 나와요? 아닙니다. 10분의 1 곱하기 100에서 10 그죠? 했더니 얼마예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 지금 40. 여기 10분의 1 해서 그지? 여기 10호 나오잖아. 네.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니까 여긴 이렇게 하니까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50이지. 그지? 그리고 또 하나 아실 건 전체 A, B, C 3개 종만 있는 상태에서 A와 B와 C 3개 생물종만 있는 상태에서 100분율로 계산한 게 상대 밀도, 100분율로 계산한 게 상대 밀도, 100분율로 계산한 게 상대 피도잖아. 그래서 둘만 알고 있으면 얘에 대한 디테일을 모르더라도 얘는 자동으로 100에서 10 더하기 50을 뺀 40인 거야. 그지? 100분율로 계산한 게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값이니까. 얘에 대한 디테일을 모르더라도, 얘를 모르더라도. 그래서 역으로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되겠니? 네. 이게 개체 수 개념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야. 자, 우리 원래 목표는 두 번째 강에서는 이제 시냅스, 자극의 전도와 전달까지를 갈라 했는데, 가야 되는데, 가보는 방향까지 한번 해보자. 네? 쳐지면 안 된다. 자, 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밀도값, 그러니까 면적분의 방향구의 면적분의 개체 수 개념인데 면적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분모값에서 다 한 번에 델리트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체 수만 알아도 각종의 개체 수만 알아도 방향구의 전체 면적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 밀도값이니까 전체 중에 전체를 100으로 잡아서 표현해주는 형태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두 개만 알아도 자동으로 하나는 알게 되더라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도요, 빈도. 자, 빈도는 여기다 쓸게요, 빈도. 수련한 방영구에 이제 그 A라는 종, B라는 종, C라는 종의 개체수 하나하나의 개체수 개념은 밀도 개념이었겠지만 그 생물종이 얼마나 되는 그 방영구에 전체적으로 출현되어 있는가 출현된 방영구의 개수 개념이 들어가는 게 출현한 그 생물종이 출현한 방영구의 개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그게 빈도예요. 얼마나 빈번하게 그 생태계 내에 빈번히 출현되어 있는가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 B, C 세 종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질경이는 방영구 개수가 전체가 4개잖아. 그지? 하나, 둘, 셋, 넷이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 하나, 둘, 셋, 4개의 방영구 안에 그지? 4개 방영구 중에 A종은 자 여기 방영구 안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 방영구 안에도 하나 여기 방영구에도 하나, 여기 방영구에도 하나 있죠. 네. 그래서 A종의 빈도는 4개 중에 4개, 1입니다. 오케이?
네. 전체 방영구의 개수분의, 그지? 전체 방영구 개수가 4개니까 전체 방영구의 개수분의 걔가 출현한 방영구 개수야. 그러면 저 별표 토끼풀은 몇 개야? 똑같이 4분의 4개네. 방영구가 4개 있었고 그 4개의 방영구 안에 너도 그러니까 여기 얘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그건 피도 값이야. 점유 면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피도 값이고 방영구가 큰 틀에서 4덩어리가 있었는데 그 4덩어리에 여러 개가 있든 이제 분질에서 막 흩어져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있나 없냐만 중요한 거야. 그 방영구 전체 있냐 없냐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4개 다 있네. 그래서 너도 1. 맞죠? 그러면 C 생물종의 빈도는 몇 개겠어? 방영구 개수가 4개인데 C 생물종 동그라미는 너 있어 여기. 너에는 없잖아. 네. 됐지? 근데 너희는 있네? 너희는 없네. 맞죠? 방영구가. 그죠? 그러면 전체 4개 중에서 여기 방영구하고 여기 방영구에만 출현되어 있어서 2개겠죠. 그죠? 그래서 0.5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상대 빈도는 조사한 모든 종의 방영구의 총합. 예, 조사한 모든 종의 피도의 합. 그죠? 그럼 4분의 4 더하기 똑같은 4분의 4 더하기 4분의 2야. 분의, 그죠? 얘만의 방영구 곱하기 100이잖아. 그죠? 똑같아요. 거의 빈도값도 계산이 모든 종의 빈도의 총합분의 이 생물종의 빈도 곱하기 100. 그럼 아래값이 다 사라지잖아. 똑같이. 그지? 그래서 다 더 그렇게 계산해주게 되면 여기 얼마니까? 어차피 2.5분의 그지? 1 곱하기 100이니까. 그지? 얘는 얼마겠어? 상대 빈도는. 이렇게 소점이 나오죠. 얼마겠어요? 40%. 그죠? 40%. 아니지 보자. 상대 빈도네. 40%네. 너 40%네. 그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너가 지금 40%가 나온 거고요. 그럼 너도 똑같은 값이고 너도 똑같은 값이니까 너 40%죠? 그럼 이거 소점을 계산하든 말든 없이 100 중에 80이니까 넌 20% 이렇게 나온다고. 상대 빈도가. 왜? 100 안에서의 언저리의 3개 생물종의 상대 빈도값을 계산한 거니까. 되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밀도와 빈도와 이제 피도, 그지?를 이제 그 개념을 뽑아내서 거기를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까지를 계산해야 하는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이게 이제 그림으로 안 나오고, 그죠? 이 표로 숫자로 나오더라도 뭔가 뭐 개념을 풀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개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피도요. 피도. 자, 지금 2개 다 했어. 빈도 했고, 밀도 했고, 그죠? 여기가 상대 밀도야. 제가 상대 피도였고, 상대 빈도였고, 이제 마지막 피도. 피도는 자, 그 생물종이 그 방영구의 점유한 면적이야. 오케이? 근데 아까 어떤 친구가 물어봤는데 그럼 밀도랑 빈도랑 피도 중에 뭐 약간 분모값에서 공통인 아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밀도랑 피도는 방영구의 면적, 방영구의 전체 면적이 아래 분모값에 다 들어가. 아까 빈도는 출현한 방영구의 개수 개념이 분모값에 들어갔잖아. 네, 전체 방영구의 개수가 몇 개였는지가 들어갔던 거가 이거는 방영구 개수 개념이 들어간 건 빈도, 비읍 방영구의 개수 개념이 들어간 건 빈도, 빈번하게 있냐 없냐 이거니까 그 방영구 안에 있냐 없냐니까. 그치? 방영구 개수 개념이 4개 중에 방영구가 4개였는데 4개 중에 하나 여러 개 뿌려져 있더라도 아니면 뭐 여기만 있더라도 출현한 방영구의 개수 개념으로 들어간 건 빈도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 밀도랑 피도예요. 피도도 방영구의 전체 면적이 분모값에 들어가고요. 특정 종의 점유 면적입니다. 그럼 선생님 점유 면적은 무엇을 점유 면적이라고 하나요? 이때부터는 약간 소점 값이 들어가. 자, 왜냐면 여기가 지금 1제곱미터예요. 1제곱미터예요. 얘를 25개로 나눴죠.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이 방영구의 이 하나의 면적 안에 2개가 들어있든 하나가 들어가 있든 이 공간 안에 그 객체가 있으면 이 공간 하나의 면적은 얼마야 그러면? 이 공간 하나의 면적은 얼마겠어요? 1제곱미터를 얼마로 나눴어? 25개로 나눴죠? 이거죠? 1제곱미터를 25개로 왜냐면 5 곱하기 5에 총 25개 면적으로 있는 거니까 1제곱미터를 20으로 나눈 거라서 이 하나의 면적은 0.04거든. 그치? 이 하나의 0.04 면적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 공간 안에 몇 개씩이 총 다 뿌려져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게 뭐의 값이야? 피도 값이야.
그럼 A종의 P도값을 내가 멀리 가진 않고 여기다 하나만 가볼게. 그럼 A종의 P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A종의 P도를 구해야 A종, B종, C종의 P도를 구해야 A, B, C 세 종의 상대 P도를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똑같은 패턴으로. 그러겠지? 자, 그럼 A종의 P도는 방형구의 전체 면적. 방형구 전체 면적이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거 4개니까, 그죠? 1제곱미터 곱하기 4에.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질경이가, 그치? 여기 공간에 여기 하나. 그죠? 0.04야. 그죠? 여기도 하나. 그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있죠. 0.04 제곱미터라고 하는 곳에 4군데에 출현되어 있고 그 4군데의 면적 안에 뿌려져 있으니까 0.04 곱하기 4예요. 되겠어요? 이 0.04인지 아닌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떤 방형구는 10제곱미터짜리를 쓸 수도 있겠지. 10칸짜리. 그럼 걔는 0.01이겠지. 그 스타트 하나가. 100분의 1로 해가지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정사각형 자리를 5칸 총 25칸으로 쪼개놨기 때문에 이 하나의 면적이 0.04고. 됐죠? 그렇게 해서 0.04짜리가 4개 있는 형태로 A종의 P도는 이렇게 되더라. 그죠? 되겠어요? 자, 그럼 B종의 P도를 계산해볼까요? B종의 P도는, B종은 조금 더 많겠네. 별별자리가 B종이니까. 그러면 여기. 그죠? 여기 총 16개 있었지? 합쳐져 있더라도 똑같아. 그래서 0.04 곱하기 16개. B종의 P도는. 그죠? 분자값에 0.04 곱하기 16개. 분모는 똑같이 방형구의 전체 면적. B종. 맞죠? 그럼 C종은요? C종의 P도는요? 전체 이거분의 자, 머리 굴려봅시다. 어떻게? C종은 이 동그라미인데 민들레인데 그쵸? 근데 그 민들레가 자, 이 공간에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0.04라고 하는 면적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공간만큼을 다 공유한다라고 치는 거야. 그래서 방형구의 전체 이 0.04 면적을 다 그냥 더해주면 돼. 하나하나씩을 해서 여기 2개 있으니까 곱하기 0.04 곱하기 2개짜리는 곱하기 2 해야죠. 그건 아니야. 그냥 이 면적만큼을 그대로 다 곱해주면 돼. 그래서 개체수랑 또 다르겠지. 그치? 개체수는 일일이 하나하나씩을 세부적으로 다 카운팅 해가지고 총 개체수가 20이었겠지만 방형구 면적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이 면적 해서 총 몇 개 나오겠어? C종은? 12개 나오니? 오케이. 그래서 0.04 곱하기 12개. 이게 C종의 P도야. 됐죠? 그러면 A, B, C 세 종의 상대 P도도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방형구의 전체 면적이 분모값으로 가고 A와 B와 C의 P도, A종, B종, C종의 P도를 다 더한 게 분모값으로 가서 그죠? A종만의 P도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고. 맞죠? 그래도 한 번은 써볼게요. P도 상대 P도 그러면 저 0.04 곱하기 지금 0.04가 아니고 1제곱미터 곱하기 4분의 그죠? 0.04 곱하기 얼마야? 처음이 4가? A가 4 더하기 그지? 1제곱미터 곱하기 4에 0.04 곱하기 10인가? 맞나? 1제곱미터 곱하기 4에 0.04 곱하기 몇 개인가? 16개 분의 그죠? 1제곱미터 곱하기 4에 0.04 곱하기 4 곱하기 이게 여기 옆에 크게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공간이 적어서 그런 거지만. 그쵸? 그러면 아래 분모값 둘 다 똑같이 델리트. 그러면 전체 P도의 값들을 다 알면 이 전체의 얘네들의 P도의 합분에 얘종의 P도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근데 소수점이 나오니까 어때야 돼? 산수를 뒤지게 해줘야 되는 그런 거라고. 여기 소수점이 나오니까. 그지? 그렇지만 물리보다는 1차나 2차 방정식을 쓰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산수는 그냥 매너상 해주는 거다. 그랬더니 A종의 P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0.32분의 0.04 곱하기 100이거든. 자, 0.32분의 0.04 곱하기 100이더라고. 이거 다 더했더니 0.32가 나온다라. 응. 오케이? 오케이? 또 글쎄 0.04 다 문제니까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문제니까 안 써도 돼. 맞아.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일단 한 번 다 써줬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식 정리해서 했더니
12.5 그죠? 12.5 A종이 12.5% 상대 피도가 그죠?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다 계산해봤더니 B종이 얼마야? 여기 계산했더니 50% 그죠? 얘가 50% 나머지가 얼마 됐어? 둘을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대개야 되니까 27.5% 이렇게 37.5입니다. 30.5 그죠? 됐죠? 네, 전체가 100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 피도, 상대 빈도, 상대 밀도 나오면 그지? 각각을 다 더해줘. A종, B종, C종의 이 생태계에서 우점종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그럼 수빈아 우점종을 계산해내려면 각각의 종의 밀도랑 상대 밀도랑 상대 밀도 그냥 밀도라고 하면 돼. 상대 밀도랑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값이 중요도라고 했고 중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점종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각각의 뭐를 상대 밀도 값을 그리고 상대 빈도 값을 그리고 상대 피도 값을 다 더해서 그 값은 100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자,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 어차피 여기 안에서는 100분율로, 여기 안에서는 100분율로, 여기 안에서는 100분율로 따져서 계산해 준 값이고 거기서 나오는 각각의 퍼센테이지를 다 더해줘서 퍼센트 개념이 없이 그냥 그걸 수치적으로 더하는 값이기 때문에 우점종을 가려낼 때의 중요도 값은 이걸 그냥 단순하게 더한 형태이기 때문에 100 이상의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는 어때요? 상대 밀도가 50이었어요. 그리고 20이었어요. 그리고 더했더니 50 이상 나오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C종이 우점종인가요? B종이 우점종 같은데? 그치? B가 다 더했더니 80 더하기 50이니까 130이네. 퍼센트 아니야, 우점종은? 그러니까 중요도는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수치가 다 더했더니 저거 더했더니 130이 나오네? 130 값으로 제일 높은 게 저 생태계의 우점종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B종이 우점종이 되더라. 130이 되고 A종 질경이는 62.5라고 하는 중요도 값을 갖고 민들레는 107.5라는 중요도 값을 가지니까 이 생태계 우점종은 토끼풀이더라 라고 찾아내야 되는 거.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이거 숨 좀 놀자. 배고 쪽 봐봐, 배고 쪽. 대표 자료 분석 문제 있다. 나 칠판 지울게. 너네가 지금 해봐. 여기까지 풀어봐야 돼. 자, 해볼게. 포기하지 마. 여기서 이 단어는 여기 지금 워밍업 연습하는 수준인 거고 이 정도의 수준 연습인 거고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113쪽에 있는 2번 목요일까지 숙제야. 113쪽까지 끝내오는 게 목요일까지 숙제인데 113쪽에 2번 같은 걸 풀어내는 거야. 면적도 안 나와 있어. 개체수만 나와 있지. 그지? 그리고 빈도? 근데 기억 나와 있거든. 근데 빈도의 기억을 바로 알아낼 수는 없어. 왜? 상대 빈도가 아니야. 상대 빈도라면 100 중에 얼마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를 알면 1개를 자동으로 알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빈도는. 그죠? 상대 빈도를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옆에 상대 빈도가 나와 있고 상대 피도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런 표를 우리가 물음표 나와 있는 걸 알아내야 하기 위해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얘를 푸는 거거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가봅시다. 100원 같이 풀어드리고 113쪽까지 해당하는 게 숙제고 우리가 그 다음 진도 살짝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거야. 여기 한번 칠판 봐봐. 자, 아까 밀도와 빈도와 피도 개념에서 그지? 중요도를 알려면 중요도의 개념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합한 거더라. 그죠? 여기 둘 중에서 방향구를 계산하는 아래 분모값에 방향구의 전체 면적이 걸리는 게 딱 2개만 전체 면적이 걸리더라. 방향구의 전체 면적이 걸리는 건 밀도와 피도 값이 2개가 걸리더라. 기억할 거. 그죠? 근데 빈도는 무엇이 걸리더라? 측정한 전체 방향구의 수가 아래 분모값으로 걸리더라. 방향구의 개수 개념이 걸리는 건 빈도는 개수 개념만 걸리더라. 기억할 것 개념에서. 오케이? 빈도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면적으로 계산해도 되고 우리가 빨리 계산하려면 일일이 각 종의 개체 수를 먼저 계산해줘. 그죠?
오케이? 어차피 방영구의 전체 면적분에 방영구 전체 면적은 1제곱미터짜리가 지금 방영구 개수가 2개 있으니까 2개잖아. 그지? 전체 2제곱미터에 얘가 몇 개가 출현되어 있는지 개체 수잖아. 2제곱미터에 그죠? 얘가 개체 수잖아. 이제 A종의 그냥 밀도는 1제곱미터, 1제곱미터, 이게 2제곱미터에 그죠? 얘가 개체수. 얘도 그잖아. 그러면 전체 얘네들의 상대 밀도 값은 총 얘네들의 개체수의 총 합분의 24분의 그죠? 얘만의 개체수 곱하기 100이죠? 상대 밀도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맞죠? 빨리 계산하면 맞죠? 그러니까 뭘 해주면 돼? 각각의 개체수를 카운팅해서 일단 먼저 써줘. 눈에 보이는 개체수 하나, 둘, 셋, 그죠?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개냐? 아닌데. 덜 그랬냐? 12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맞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개가 어때? 뭐지? 12개 맞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12개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맞네. 그치? 나 퇴근 말했나봐. 맞네. 맞아요. 맞고 있어요. 총 12개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4분의 6 곱하기 100이고, 그죠? 여기는 24분의 6 곱하기 100이고, 그죠? 여기 똑같은 값이니까 4분의 1 계산해주니까 얼마야? 25%, 50%. 됐네. 맞죠? 이거 너무 쉽게 잘 나오잖아. 후후후 나오겠지. 빈도는 계산하기 쉽네. 그죠? 네. 빈도 어떻게 계산해? 빈도. 전체 방향과 2개 있었어. 전체 방향구 수가 2개야. 방향구의 전체 수. 빈도 계산하고 있어. 방향구의 전체 수분의 그죠? 특정 생물 중에 출현한 개체수인데 여기에도 출현이니까 2분의 2지? 2분의 그지? 저 동그라미는 여기에도 출현이니까 2지? 또 저 네모는 여기는 안 출현. 그지? 여기에만 출현이네. 네 거니까. 그지? 1이지? 요렇게. 맞죠? 전체 방향구의 개수분의 그 방향구 개수에서 일일이 디테일하게 세는 건 점유하는 면적 개념으로 들어가는 피도고 그냥 통칭해서 방향구 개수로 보는 게 빈도라고. 그래서 두 개의 방향구 안에 그지? 뿌려져 있든 안 뿌려져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게 그게 빈도야.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게. 그래서 2분의 2, 2분의 2, 2분의 1. 그러니까 넌 1. 그지? 너 1, 너 0.5. 그죠? 그러면 상대 빈도는 얼마야? 2.5네. 맞죠? 1.0 곱하기 100 맞죠? 네. 2.5분의 0.5 곱하기 100 그지? 그럼 5분의 1이네 5분의 1이니까 20%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2.5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겠어? 40. 그지? 나머지가 다 더해져서 100이 나와야 되잖아 네. 그지? 그럼 얼마야? 40. 40, 60이지 그지? 40 이게 상대 빈도 맞아요? 너무 빨라요? 됐죠? 자 피도 점유 면적이죠 점유 면적 근데 피도는 파란색으로 할 거야. 피도는 이제 전체 방향의 면적이니까 1제곱미터짜리가 2개 있으니까 2제곱미터에 그지?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 하나를 그지? 여기 하나를 먼저 계산하고 들어가라고 0.04 그죠? 0.04인데 저 공간 안에 저 12개짜리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있네. 그쵸? 저 11개. 이게 지금 그냥 피도. 그죠? 쟤는 몇 개 있어? 동그라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네. 나머지 선수 너네가 해라. 6개. 그죠? 2제곱미터에 쟤 네모는 몇 개 있어? 하나, 둘. 이제 이렇게 면적으로 그냥 다 통칭하는 거야. 개체수 일일로 디테일하게 카운팅할 게 아니라. 맞죠? 0.04짜리 3개 있네. 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0.2랑 0.2. 네, 0.22, 0.12, 여기는 0.0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상대 피도는 당연히 모든 개인을 다 합분해. 그죠? 다 했더니 얼마 나와요? 아래 분모가 0.4는 0.4분의 0.22 곱하기 100. 그죠? 0.4분의 0.06 곱하기 100. 그죠? 0.4분의 0.11 곱하기 100. 그죠?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하나씩. 55. 여기가
얘가 얼마입니까? 상대 피도가 55네. 예. 그죠? 여기는 30이고, 그죠? 여기가 얼마예요? 15. 두개 다해서 남는 거 15. 그죠? 15인가? 15 맞네. 이렇게. 그러니까 산수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해요. 산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중요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뭐뭐를 하면 된다. 상대 피도값. 그죠? 상대 밀도값, 상대 빈도값, 상대 밀도값을 구하면 된다. 딱 봤더니 A. A가 5점종이겠네. 딱 봤더니 A가 5점종. 그쵸? 이렇게. 그지? 그래서 5점종을 이렇게 가려내더라 라고 하는 거. 안 해보면 처음에 개념을 몰라서 못 잡아. 근데 100 중에 얼마인지 포지션이니까 3개의 생물종이 있는데 2개 생물종 값에 해당하는 상대 밀도나 피도와 빈도값을 만약 2개를 한다면 3개만 있을 경우 하나는 자동적으로 100에서 얼마를 뺀 값이니까 나오는 것이 되더라. 그래서 그걸로부터 개체수를 역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걸로부터 빈도값을 역으로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응용도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그리하여 우리는 군집을 끝내버렸어. 우! 7시 44분이거든? 쉬운 거 빼고 여기 한번 볼까? 111쪽에 15번. 자, 산수 빠른 친구들은 빨리 할 건데 시간 살짝 2분 줘볼게. 15번 해봐. 15번. 면접 안 나와 있네. 강영구. 그래도 풀 수 있어야 된다 했었지. 다 구했어. 몇 번이야? 숫자로만 알려줘봐, 살짝. 네, 2분 지났어요. 알람 맞춰놓은 제가 지금. 다 구했나요? 너무 빨랐나요? 다 구했나요? 네, 다 구했나요? 자, 볼게요. 일단 이런 거 나왔어. 일단 퍼센트라고 착하게 알려줄게. 이런 거 나왔어. 이런 거부터 먼저 쉬운 거부터 잡고 갑시다. 혹시 끊겼어요? 영상? 빨간 불 위에 들어있어요? 그럼 녹화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대 피도값 나와 있을 때 상대자 나와 있는 거 셋 중에서 2개 알아요? 이거 몰라요? 그럼 이거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얼마야? 100에서 1을 빼면 돼. 얼마 나와? 네, 23 나와. 이런 거 먼저 계획하자고.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은 맞는 거지. 기억은 무조건 23. 오케이. 근데 이제 보기를 보니까 우점종을 물어봤잖아. 그럼 우점종을 알려면 어찌됐든 빈도 나와 있고 개체수가 나와 있는데 따로 뭐 구하라는 거야. 상대 밀도, 상대 피도, 상대 빈도를 계산해서 둘을 다 세 개를 더해야 우점종이겠지. 그쵸? 그러면 상대 밀도는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구한다고? 면적분의 개체수였는데 원래 개념은 그지? 근데 여기 방역의 면적이 안 나와 있잖아. 근데 면적이 안 나와 있더라도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분의 고놈의 개체수, 면적분의 고놈의 개체수분의 특정 종의 면적분의 개체수니까 분모값이 똑같이 면적이 들어가니까 얘가 다 델리트가 돼.
그러니까 총 개체수분의 그 놈의 개체수 곱하기 100이 상대 밀도라고. 계속 그거 얘기했다고. 근데 개체수가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아래 다 더한 값이 얼마야? 일단 아래다가 산수해갖고 아래다 써놔. 얼마? 450이야. 총합이. 그죠? 총합이고 그 다음에 빈도 넣었다가 쓰겠지. 그지? 모든 종의 빈도의 총합분의 그 종의 빈도 곱하기 100이 상대 빈도일 거 아니야. 그럼 너도 총합수를 구해놔. 얼마야? 0.75야. 그지? 오케이? 어딘가에 쓸 거니까. 그치? 그래 놓고, 그죠? 합자로 그렸으니까, 그럼 상대 밀도는 어떻게 해? 저 450분의, 그죠? 이렇게 쓰면 보이나? 450분의, 이런 산수가 나온다. 198 곱하기 100. 해야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지? 다 더해서 얘분의, 얘만의 개체수 곱하기 100이 A종의 상대 밀도라고. 그죠? 450이라고 하는 총 합분의 저 81 곱하기 100이 B종의 상대 밀도라고. 모든 종의 개체수의 총합분의 B만의 개체수 곱하기 100이라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 C의 상대 밀도는 450분의 170 곱하기 100이라고. 계산기 마렵겠잖아. 근데 나온다고. 나는 계산기로 썼어. 미안해. 근데 여러분은 시험 문제 나오면 계산해야 돼. 아,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가 얼마 나오냐? 44% 나와. 44%. 알려줄게. 너 44%. 너 얼마 나와? 18%. 너 얼마 나와? 38% 나와. 계산했더니 밀도, 그죠? 자, P도는 이미 구했어, 그지? 밀도, 상대 빈도 모든 총합의 빈도의 총합분의 얘만의 빈도 곱하기 100이 어차피 0.75 곱하기, 그죠? 0.75 곱하기 0.36 곱하기 100, 그죠? 똑같다고. 0.75 곱하기 0.15 곱하기 100이야. 그죠? 0.75 곱하기 0.36 곱하기 100이야. 비슷한 룰로. 맞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쟤가 얼마 나오냐? 상대 빈도가 여기 있는 숫자가 보니까 40 나와요. 40. 그죠? 네, 여기 얼마? 20%. 그죠? 여기 얼마? 네, 40%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우정종을 가려냅시다. 다 더해야죠? 얘네 더하면 되죠? 그랬더니 우정종이 누구인 것 같아요? C겠네, C. 대략적으로 봐도. C겠네. C가 제일 값이 높네. 다 더했을 때. 우정종에서 C입니다, C. 그래서 이 시골분들 우정종이 A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 아웃. D가 틀리겠죠? 그 다음에 니은 A종의 상대밀도가 38%라고 A종의 상대밀도는 얼마? 44%네. 그래서 땡. 그죠? 답은 1번만 맞아요. 요게 기초 문제인겨. 기본 문제인겨. 그죠? 오케이? 근데 뭐가 없어. 면적이 없더라도 개체수만 있더라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방금을 풀었기 때문에 방금을 이해했기 때문에 개체수의 총합분의 개만의 개체수 곱하기 100이 밀도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겠지. 됐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113쪽까지가 목요일까지 과제고요. 공부해봐야 돼. 왜냐면 개체공학 군집 단어는 점수를 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점수 퍼가세요 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끝났으니까 우리가 집에 갈 줄 알았지. 아니야. 원래 우리의 계획은 망여자씨랑 교수님도 많이 쳐다봤어. 원래 우리의 계획은 여기 123쪽부터를 시작해가지고 여기 전달을 끝내는 거였거든. 근데 목요일에 이거 해야 되잖아. 인트로만 잡을게. 인트로만. 네, 인트로만 지금 몇 분이야? 51분이니까 5분만 줘, 나에게. 5분만. 네, 56분까지 5분만. 자, 인트로만 잡을게. 일단 신경계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신경계는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자극을 뭔가 처리하고 수행하고 명령을 만드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겠지. 중추신경계든 말초신경계든 다 신경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세포인 신경세포로 이루어졌겠지. 그 신경세포를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두 글자로 배웠어. 뭐라고? 뉴런이라고 배웠어. 뉴런이라고 배웠고, 그 뉴런에서 어떤 식의 전기적 자극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안 배웠어. 우리가 오늘 이제 내일모레 목요일날 배울 거야. 그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이 중3 때 배워서 이것을 구성하는 걸 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서 인트로만 조금 잡아드리고 124, 125만 하고 퇴근시킬 거야. 됐죠? 오케이? 본격적인 건 신경 자극의 전도인데 126쪽부터의 내용은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선행하듯이 읽어오시면, 근데 글을 읽을 거야. 글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그래도
126쪽부터 129쪽까지의 내용을 좀 읽어오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목요일까지 이 내용을 좀 읽어오면 좋을 것 같고, 있는 것만 숙제를 아까 113쪽까지 풀어오는 거고, 뉴런에서 여러분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어느 후딱 마무리해보면 뉴런도 신경세포니까 당연히 핵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어서 물질대사를 수행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 부분을 뭐라고 그래? 주로 신경세포체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뉴런의 신경세포체 부분, 핵을 가지고 있고 물질대사를 수행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외부로부터 자극 정보를 정기적인 시그널에 의해서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되겠잖아. 자,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마치 안테나처럼 이렇게 돋아나 있는 세포막이 이렇게 길게 돋아나 있는 부분이 있어. 거기를 가지돌기라고 해. 예전엔 여기를 수상돌기라고도 했어. 그리고 정보를 받아서 이 신경세포체의 핵에서부터 뭔가 명령을 처리해서 자, 뉴런들마다 뉴런이 주로 행해주는 최종적인 어떤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모습들이 살짝씩은 다르겠지만 되게 기럭지가 긴 마델처럼 이렇게 그지? 거의 2분의 8로 상반신이 2, 하반신이 8 얼마나 다리가 길어 얼마나 이쁘겠어 이렇게 되어 있는 뉴런도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자극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보들이 흘러가는 여기를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해. 여기를 축삭돌기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를 축삭돌기 말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삭돌기 말단. 됐죠? 오케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 걸 여러분은 중학교 때 뭐로 배우냐? 기능적으로 저렇게 기럭지가 긴 기럭지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기능에 따라 크게 자 뉴런을 연합뉴런, 감각뉴런, 운동뉴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합뉴런은 주로 중추신경계에 몽땅 들어있는 뉴런이에요. 뇌하고 척수 안에 많이 들어있는 뉴런. 종합적인 정보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 있는데 감각뉴런도 운동뉴런처럼 자신이 행해주는 역할에 알맞게끔 좀 모습이 달라요. 이렇게 그려진 뉴런이 주로 운동뉴런입니다. 이렇게 그린 뉴런이 운동뉴런이에요.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근육이든 아니면 다른 뉴런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해주게끔 하기 위해 이렇게 축삭돌기가 좀 길어요.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제 마대처럼 되게 다리가 길어 보이는 형태처럼 발달되는 이런 그림이 운동뉴런이고 이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뉴런이 있죠. 약간 짤딱망해요. 이렇게 가지돌기를 많이 가졌고 짭짤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뉴런들이 있어요. 이쪽에 피부나 감각기관. 그래서 자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죄다 다 신경세포체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은 죄다 뉴런들의 모두 다 신경세포체 부분. 물질대사나 이런 것들 처리하는. 그런데 얘는 감각뉴런이에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그림을 모식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간단하게 그림을 나타낸 다음에 얘가 감각뉴런이냐 아니면 얘가 운동뉴런이냐라고 알아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각뉴런이 마치 쭈꾸미나 문어처럼 가운데 띡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피부 쪽으로부터 또는 감각기관 쪽으로부터 들어가는 여기 이 부분이 거의 감각뉴런의 가지돌기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축삭돌기라고 보면 돼요. 약간 다르죠? 뭐하고 운동뉴런하고 다르죠? 운동뉴런은 한쪽에 신경세포체가 있고 안테나가 이쪽에 많이 있고 정보를 이렇게 내다 보내주는 형태로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오케이 그림이 좀 달라요.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뇌하고 척수에 많이 들어있는 연합뉴런들은 이렇게 보면 되게 좀 축삭돌기는 짧고 이런 가지돌기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야. 얘도 당연히 연합뉴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얘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하지 않았어. 여기 그리고 운동뉴런도 여기에 얘를 가지고 있어. 얘를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마리집이라고 하는 건 뉴런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 신경세포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세포인 휴반세포라는 또 하나의 세포가 얘를 돌돌돌 감싸고 말아가지고 마치 비닐한 소시지처럼 또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만 것처럼 군데군데 말아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뉴런이라는 하나의 세포에 슈반세포들이 둘둘둘 얘를 감싸고 있어서 두 종류 이상의 세포들이 만든 그림이 맞아,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연합뉴런은 뭐가 없어? 마리집은 없어. 기억할 것. 연합뉴런은 마리집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마리집,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이 신경계는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그걸 마리집 신경이라고 하고, 오케이? 마리집이 없으면 우리 보통 대머리라고 하는데 대머리라는 개념보다 실질적으로는 좀 펼쳐서 민머리다라고 국어에서 표현하자라고 해 있는 민머리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아무튼 마리집이 없이요라고 하는 게 민마리집 신경이야. 둘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본격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흥분의 등급 탈분급, 재분급을 설명을 할 건데 그걸 하다 보면 뭘 배울 거냐? 도약전도를 배울 거거든? 그래서 민마리집 신경은 도약전도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마리집 신경은 도약전도가 일어나. 그래서 도약전도가 일어나서 훨씬 더 빠르게 전기적 자극을 흘려보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약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마리집 신경이 감각뉴런이든 또는 운동뉴런이든 이 부분에서의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민마리집보다. 그게 여러분 책의 그림에 살짝 설명이 나와 있던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마리집과 민마리집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지? 민마리집은 여기 들어왔던 아이들이 여기 옆에 있는 문을 진짜 정해진 순서대로 열어 제끼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민마리집은 모든 문들을 순서대로 다 열어 제끼면서 가야 되는 거고 마리집이 있는 경우는 이 마리집이 약간 쉴드를 쳐줘서 군데군데 여기 문이 있거든요. 여기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이 진짜 똑같이 동시에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시켰다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문을 열어 제끼고 그 다음 문을 열고 싶은데 쉴드돼서 없다 보니까 여기 있던 문이 그냥 그대로 점프 타서 그 다음으로 뛰어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징검다리가 없는 경우 모든 물살을 다 헤치면서 가야 되는 게 민마리집 뉴런이다라고 한다면 징검다리가 있어서 통통통통 튀어만 가면 되는 형태에 있다면 보니 도약전도가 훨씬 더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더 빨라.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신경이 훨씬 더 민마리집 신경보다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걸 다음 시간에 분급, 탈분급, 재분급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개념을 복습하셔가지고 125쪽까지 끝내오는 게 숙제.